네, 안녕하세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희 방송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이었죠.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향후 5년 동안 실천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핵심적인 과제들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된 제1차 계획과 좀 차이가 납니다. 제1차 계획은요. 2014년에 작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 실행된 겁니다. 이 제1차 계획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기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노선이 바로 이 맞춤형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를 통한 자립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립을 강조하면서 복지에 대해서는 다분히 좀 선별적인 관점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2차 계획은 여기서 과감하게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 이런 기조. 또 하나는요. 보편적 사회수단과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도 가져왔죠. 그러니까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에 비해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기조가 바뀐 것이고요. 또 자립에서 포용으로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문재인 정부의 사회보장 계획의 총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뭐 그럴 때 해보이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로 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해 준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고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들이 이 주제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실 분 한 분 나오셨죠? 여러분 깔끔하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아시죠? 바로 마차입니다. 마차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마차입니다. 오늘은 주간지 시사인 2월 28일자 칼럼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의 글인데요. 칼럼의 제목은 5년 뒤에는 더 행복해질까입니다. 칼럼을 쓰신 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네, 바로 접니다. 네. 그런데 제목을 보고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목을 왜 5년 뒤에는 더 행복해질까로 다루신 거예요?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할게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건데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보면 5년 후에는 OECD 국가 행복순위에서 대한민국을 성큼 앞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다 한 거죠. 네, 정말 간단한데요. 간단하죠? 네. 앞으로는 저도 칼럼을 좀 써볼까 합니다. 좀 써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 다른 건 몰라도 제목은 좀 달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제목 잘 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5년 후에는 헬조선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기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칼럼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포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국민 행복 향상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해마다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 BLI 순위를 현재 28위에서 2023년까지 2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의 4대 핵심 분야인 고용, 소득, 건강,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하고 분야별 주요 목표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작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대통령께서 포용 국가를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포용 국가의 핵심은 뭡니까? 온 국민을 다 포용해가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목표치를 뚜렷하게 제시했던 것 이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목표는 너무나 가시적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치로 이렇게 내놓은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국 국가들 중에서 행복순위가 28위거든요. 28번째인데 이것을 20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언제까지? 집권 기간 내에 그러니까 202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 순위가 28위에서 20위로 성큼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러면 뭘 해야 되겠는가? 바로 사회 보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보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 분야별로 목표를 제시했고 또 핵심적인 과제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볼게요. 첫 번째로 고용 분야입니다. 고용 분야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면요, 이게요 그 중위 임금 근로자 있죠. 네. 이 사람 그 소득의 3분의 2가 안 되면 저임금 근로자라고 그래요. 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현재 22.3%에서 18%로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게 되려면 사실은 그 일자리 안전망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임금 근로자라는 게 22%라는 거는 네. 전체 국민 중에 22%가 전체 근로자 중에 전체 근로자 중에 22%. 마차도 근로자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저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있죠. 네.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22명은 저임금 근로자입니다. OECD 기준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죠.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요. 보통 다른 선진국들은 이게 뭐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2%나 되잖아요. 네. 전체 일하는 사람의 100명 중에 22명이 저임금 근로자예요. 꽤 높네요. 꽤 높은 게 아니라 이거 엄청 높은 겁니다. 망신스러운 겁니다. 네.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근로빈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18%까지 낮춘다. 뭐 애기 하겠죠. 22가 18이면 4%포인트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해보겠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갈수록 지금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소득자는 더 고소득이 되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네.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줄이겠다. 이게 이제 고용 분야의 사회보장 핵심적인 과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소득 보장 분야인데요. 소득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요즘은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너무 낮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좀 보장해 줘야 됩니다. 노동연령층의 소득 보장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이 들었을 때 소득 보장이 안 되면 노후 빈곤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의 생애 주기별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회 보장의 핵심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건강 분야에 있어서 건강 수명을 연장하겠다. 건강 수명은요 일반적인 수명과 다릅니다. 건강 수명은 병석에 들어눕기 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평균이요 지금 73세입니다. 근데 이게요 75세까지 되도록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2023년에 75세로 연장하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3세를 75세로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2세 더 연장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아프지 않은 기간을 2세 더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여성은 지금 이제 80 거의 뭐 7세가 다 돼갑니다. 86.5세. 네. 여성은 지금 딱 태어난 여성은 그 여자 아이로 태어났죠. 태어나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살 거냐? 87세까지 살 겁니다. 남성이라면 언제까지 사느냐? 78세까지 살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82.5세까지 삽니다. 이게 평균 수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평균 수명 82.5세인데 우리 건강 수명은 73세잖아요. 네. 몇 년이 짧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짧죠. 네. 73이 82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9년. 9년 차이 나는 겁니까? 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군요. 73 그렇죠. 73 82.5 네. 그렇죠. 9년 10년 차이 나는 거죠. 이걸 더 이제
73세에서 75세까지 연장하겠다. 그럼 네 번째가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인데요. 뭐 생애 주기별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해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 보장 체계를 다 구축하고 또 공공성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겠다. 네. 이게 정부의 기획인 거죠. 네, 그러면 칼럼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차 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돌봄 경제다. 노인, 장애인, 아동의 돌봄 수요를 잘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인데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 서비스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일자리 창출력이 탁월하다는 게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게다가 돌봄 서비스는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자활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키워드, 과거 정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돌봄 분야인데요. 네. 돌봄은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에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복지의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가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 경제의 개념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돌봄 경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예요. 이 돌봄 분야에는 거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 분야,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고 아동을 돌보고 하는데 이게 이제 ICT라든지 각종 첨단 테크놀로지가 결합하거든요. 네.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산업에 투자가 일어나니까 이게 새로운 하나의 경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못지않게 제조업 경제 못지않게 돌봄 경제가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경제 영역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의 창출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어떤 경제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 저도 프랑스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암 환자가 한 명이 생기니까 네. 여기에 약을 배달해 주는 사람, 집에 와서 마사지 해주는 사람, 그리고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또 아이 픽업해서 돌봐주는 사람 이렇게 다 각기 역할이 나누어가지고 국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런 거죠. 놀라웠었거든요. 그렇죠. 암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냥 일자리 서비스 제공자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약을 배달해 주고 누굴 진료한 의료 서비스, 약 배달 서비스,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예를 마사지 서비스 뭐 이런 돌봄 서비스고 복지 서비스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에 또 거대한 발전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학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의 테크놀로지가 결합하거든요. 이 사람의 생체 정보를 ICT 방법으로 개발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송한다라든지 그다음 이 사람이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돌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걸 상품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봄 경제가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공하려면 결과적으로 관건은 뭔가 하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돈이 없으니는 될 일이 없어요. 돌봄 경제가 커지려고 하면 이 분야에 과감하게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사회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보장 재정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이 말은요. 사회보장의 재정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세금이라든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돌봄 경제 영역에 투입하는 겁니다. 이 사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해 가지고 그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이거 덕분에 또 산업이 또 성장하는 거고 이거 덕분에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또 새로운 GDP 국민 총생산의 규모가 커지는 걸로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다 연쇄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5년 동안에 한 332조 원 정도를 이게 투입하겠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사회보장 확충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5년 동안에 332조니까 요거를 5를 나누면 대체적으로 한 60조 원 내외가 나오죠. 연간. 그렇습니다. 연간 한 60조 원 남짓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3년에는 76조 원을 투입하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에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래서 2040년쯤 가면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2040년에 갔어야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 수준을 맞추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이 몇 년이더라? 지금이 2019년인데 네. 204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뒤지? 20년 더 뒤죠. 네. 20년 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가지고 OECD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야, 이건 너무 더딘 거 아니닌가?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의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미 근접하고 있는데 20년 뒤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돼 있을 텐데 20년 뒤면 제가 거의 막 환갑 막 이럴 텐데. 그때 가지고 OECD 평균 수준의 복지하고 될까? 복지를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복지에 대한 선제적 투자 개념, 복지 경제를 키워가지고 이걸 산업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일자리를 확충하는 관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시민사회의 일부 비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제 칼럼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재정대책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론조사에서 사회보장 확대에는 80%가 찬성하면서도 세금 증대에는 30%만 찬성했기 때문인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든 정치권이든 사회보장의 확충에 적극 나서기가 어렵다. 네, 그렇죠. 실제로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게 아마 BBC 같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나 봐요. 영국 국민들에게 영국의 NHS의 질을 더 높여줄 테니까 지금 세금이 더 필요하다. 더 많은 의료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 여러분께서 재원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3분의 2, 응답자의 3분의 2가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 내가 돈을 더 낼게.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회 서비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좋게 해줄 테니까 이게 찬성하냐 하니까 80%는 찬성이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재원을 그러면 또 조달하는데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하니까 30%만 네 그러고 그러면 더 주세요 해놓고는 세금 내기는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죠. 맞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국가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공무원에 대한 불신. 네, 그렇죠. 자, 국민이 정세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정세를 꺼려하잖아요. 세금 더 내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 조건에서 정부든 문재인 정부 말하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이 사회보장의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게 실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마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뭐 성장이 우리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하고 있고 복지 수요는 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낮은 복지 수준을 그대로 가져가면 대한민국이 과연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지속 가능한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또 지배적인데요. 마치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보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좀 늦었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야 된다. 네. 네. 복지국가 증세를 위한 정치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켜내야 하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정치 사회적 쟁점이 되면 언론이 적극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일상적 삶에 매몰돼 있던 우리네 보통 사람들도 이 과정에 참여해서 여론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연장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연장시키지 네. 못하면 이마저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권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건 촛불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뭐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시도는 했는데 지금 뭐 탁 막혀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세상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이 종잣돈이 필요한데 사회 투자를 위한 뭔가 재정이 필요한데 네. 이 재정을 마련하는 데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직까지는 인식이 복지국가 정세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조건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야 정치권도 발벗고 나서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더 보수 반동 세력들이 이 정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뭐 이런 노골적인 지금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이 행태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거 네. 이게 지금 사회가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큰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잖아요.
돈도 없는데 세금 더 내라 하면 싫죠, 당연히. 그런데 긴 안목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지금 일상적 삶에 매몰돼 있고 사회적으로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서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뭐 정권이 연장된들 세상이 뭐가 크게 달라지겠는가 이런 또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차가 말씀하신 대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더 큰 용기를 갖도록 촛불 시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돼요. 문재인 정부야 왜 안 하니? 왜 복지국가 빨리 안 만들어? 왜 정세 단행 안 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답이 아니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물리력을 만들어 드릴게요. 지지해 주고 그리고 세금 기꺼이 더 내도록 운동을 벌여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 마련된 정부 재정으로 과감하게 복지국가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요새 이게 좀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제가 속상해요. 근데 지금의 지지율로 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과감하게 정책을 꾸려 나가고 사실 지금 지지율이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촛불 AS라고도 하잖아요. AS 해야 됩니다. 네. 좋네. 마차 별풍선. 진짜 너무 좋은 말이야. 그래, 촛불 시민 여러분, 우리 AS 합시다. 지금이야말로 AS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네. 매주 토요일 6시 정도면 광화문에서 항상 촛불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정부에 다시 한번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기름칠을 좀 해야 돼. 네. 뭐 좀 삐끗거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게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속도가 더디니까 네. 이 지금 중도층과 진보층 일부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분들 다시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 되고 촛불 시민들이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지국가 증세. 이게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소득주도 성장이든 공정한 경제든 간에 무엇을 하려면 국가가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다 돈이 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네. 복지국가로 가는 여정에서 누진적 증세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진적 정세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은 더 내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없는 사람은 더 내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내요. 근데 없는 사람의 꿈은 뭐냐? 제가 어느 날 우리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버터에게 물어봤습니다. 버터의 꿈은 뭐냐 하니까 더 많이 벌고 싶대요. 더 많이 벌어서 세금 더 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해요. 네. 종잣돈은 누가 줘야 되느냐? 정부가 줘야 돼 이제는. 정부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지국가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정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마차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촛불 시민들이 다시 한번 촛불 정부를 AS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당국도 이제는 그 재정의 확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일부 경제 부처에서 가졌던 이 재정적 보수주의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기존의 관성에 젖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부 기능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 거대한 변화를 대한민국이 이뤄내기 위해서는 바로 복지국가의 정치 과정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가 OECD 10위권 내로 성큼 진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청취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